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망사고까지 부른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CU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화물연대와 CU의 물류자회사인 BGF 로지스가 다시 협의에 나섰는데 협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1시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는요. 화물연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물류자회사 BGF 로지스 간의 3차 실무교섭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화물연대와 BGF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 BGF 측에서는 물류센터의 봉쇄를 풀어달라. 이것이 가장 긴급한 요청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천 등 지금 한 5군데 물류센터가 모두 봉쇄가 되어 있는데 CU 편의점들의 한 전체 20% 수준인 3,000개 정도의 편의점에 지금 물품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화물연대 측에서는 운송료 현실화 그리고 배송기사의 휴무 보장,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전면 철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이라고 하고 이것에 따라서 이 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갈린다고 하던데 이 사측과 화물연대 입장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일단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되는 부분이죠.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서 사용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섭을 할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아예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GF 로지스는 교섭을 긴급 협의라고 표현한 걸 두고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이 어떤 구조, 그러니까 한 5구조로 돼 있거든요. BGF 리테일, BGF 로지스,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기사라는 이 5단계 때문에 어떤 당사자는 아니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노동자인지 보통은 이제 법적으로 특수 고용 노동자로 인정이 돼서 이 화물 애초 자체가 근로자인지 여부 자체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성립을 할 것인지, 그래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판례가 없는 입장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입장을 다들 펴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구해서 법적인 교섭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화물연대도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조금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 법 체계에서는 화물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명확하게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물연대 측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그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서는 실질적 지배력, 이 사용자성이 그동안의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의 판결을 보면은 좀 사건마다 다르거든요. 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는 본인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재로서는 각종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도 좀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적법한 교섭권을 사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CU 가맹점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출 피해를 보상해달라면서 관련한 내용 증명을 사측과 화물연대에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가맹점주들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보통 뭐 30%까지도 손실을 보고 있다. 수십억 이상을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맹점주연합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물연대와 사측에 모두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약간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확실한 건 우선 본사를 상대로 손실 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화물연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만약에 사측이 진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사측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어느 정도 구상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냐 마냐보다는 모두 다 같이 실제로 교섭을 제대로 이루어내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더 강한 상태입니다. 네.
네, 이 정치권에서는 CU 사태를 두고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혼란이 야기됐다며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 탓을 돌리는 건 왜곡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도연 대표가 CU 편의점 점주들의 손해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이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이들의 권리가 검은 봉투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교섭 상대방인지 애매모호한 것이고 이게 노동위원회나 판결에 따라서도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법 리스크라든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서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이 캐디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캐디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본 겁니까? 이 당시에 보면 이 골프장에서 후방 좌측 15m에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눈에 맞아서 한쪽 눈 실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는 이 캐디가 애초에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뭐 이동을 요구를 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인근 카트 주변에서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디가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건 단순히 민사 책임을 넘어서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까지 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벌금 400만 원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네. 이 캐디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실제로 타구를 날렸던 이 뒤에서 친 골퍼 본인 어느 정도 형사 혹은 민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는 캐디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골퍼 본인도 역시 과실치상으로서의 죄책은 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형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그러니까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골퍼 본인 그리고 지금 형사적으로 책임이 나온 캐디, 또 캐디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골프장 이 세 군데를 향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같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도 골프장에서 티샷 한 공에 맞는 사건이 있었고 이때 실명한 골퍼가 이 타구자와 캐디 또 골프장 경영진까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배상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걸 알고 저한테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 3년 전에 제가 이런 사건들을 몇 개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아까 설명하신 4년 전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 책임도 같이 졌어요. 근데 이때는 타구자는 무죄를 받고 캐디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돼서 좀 네.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민사소송이 보통 메인이 됩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이 타구자뿐이 아니라 캐디 그리고 골프장까지 책임을 지는데 일반적인 비율은 타구자의 경우에는 50% 정도, 그리고 캐디 같은 경우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 20에서 30% 정도를 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했던 소송에서는 연대 책임,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그 어떤 과실 비율은 내부적으로 구상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 보면 양안 전부 실명인 사건들도 있고 네. 또 한쪽 눈이 완전 실명한 사건도 있고 제가 맡았던 사건은 무릎에 십자인대 전부 파열이 있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또 실명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구자, 캐디, 골프장 모두가 좀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이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1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부상자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통계에 따르면요, 22년 4월부터 25년 8월까지 골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1명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119 등을 통해서 신고가 되었던 부상자는 38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신고가 된 거의 사고 원인은 대부분 카트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카트가 추락한다든지 충돌한다든지 전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재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펜스라든지 추락 주의 이런 것들을 골프장에서 붙여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골퍼들 스스로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